며느리가 제 밥상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릇이 부서지는 소리보다 더 크게 부서진 건 제 가슴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시동생 5을 거두고 병든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까지 떠받치며 살아온 제가 결국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조용히 이 집을 팔았습니다. 아들이 소리를 질렀죠. 엄마,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 밥상 차려준 손이 누구 손인지, 내가 기댄 기둥이 누구였는지 단 하루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그제서야 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62,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불러온 호칭은 늘 같았습니다. 며느리, 형수, 큰댁, 큰어머니. 제 이름은 이 집에 없었습니다. 20살간 넘기던 봄, 전 이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은 맏아들이었고 시동생이 5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기침이 잦았고 시어머니는 무릎이 성치 않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 집의 새벽종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눈을 뜨고 밥을 안 치고 장독대에서 간장을 떠오고 골로불에 찌개를 올렸습니다. 빨래를 2번, 3번 돌리고 손빨래한 헝겊기저귀를 장독대 옆줄에 쭉 널었습니다. 철없는 시동생이 왜 자기 청바지를 안 빨아놨냐고 징징대면 말없이 찬물에 손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방에는 아이들이 10명은 되는 것처럼 신발과 교복과 체육복이 어질러져 있었고 저녁이면 그 모든 걸 제 자리에 돌려놓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불러본 적 그때부터 잘 없었습니다. 그저 형수, 큰댁이라면 저는 대답하는 여자였습니다. 첫째 시동생이 대학에 붙었을 때 집안은 잔치집 같았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돌아봤죠. 집안은 형이 책임지는 거야. 내가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고. 저는 결혼 반지를 풀어 금은방에 맡겼습니다. 며칠 뒤 시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 역시 형수밖에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땐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둘째 시동생이 군대에 갈 땐 군화 깔창에까지 제 손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싸준 건 사과 깍두기와 마른 김 그리고 편지였습니다. 그 아이가 제 편지 봉투를 뜯으며 말했습니다. 형수, 제대하면 떡볶이 사주세요. 그때만 해도 참 예뻤습니다. 셋째 시동생이 결혼할 땐 전세 보증금이 모자랐습니다.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당분간 너 월급에서 좀 더 떼쓰자. 그 당분간이 몇 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 병원비가 모자라다는 연락을 받고도 몇 번이나 속으로만 울었습니다. 넷째 시동생은 사업을 한다며 대출 보증인을 찾았습니다. 형수, 도장만 한번 찍어주세요. 형님한테 말씀 못 드렸어요. 잘 되면 바로 갚아요.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난 대출이었습니다. 연체 이자가 붙어 독촉장이 집으로 날아들었고 저는 남의 집 청소를 더 다녔습니다. 손이 갈라져 피가 배어나와도 고무장갑 안에서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하루를 견뎠습니다. 다섯째 시동생은 제일 막내라 더 애틋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틋함을 이용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형수, 결혼 반지 좀 맡기면 안 돼요? 다음 달에 바로 찾아드릴게요. 그 반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노름빚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니?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는 장식품 없어도 되잖아요. 형수는 맨날 앞치마 입고 있으니까. 그 말이 제 귀에서 아직도 울립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고마워하던 시동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놈 하나쯤은 있었습니다. 경우를 모르는 입에서 칼날 같은 소리가 튀어나오는 놈이요. 남편은 술을 좋아했습니다. 밤이면 단골 주점에서 소주 2병은 기본이었습니다. 제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앉아 나도 좀 쉬자 하면 남편은 말했습니다. 잔소리 좀 그만해. 내 성격이 그러니 애들이 안 따르는 거야.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애들입니까? 누구의 동생들입니까? 그러나 그 말은 제 혀끝에만 맴돌다가 삼켜졌습니다. 저는 말을 삼키는데 익숙한 여자였습니다. 허리는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허리를 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죠.
엄마, 수술해야 한대.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이요? 그럼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간호사가 묻더군요.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바빠서 못 와요.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 무너졌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제 옆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 건네줄 사람도 이마에 손 얹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얀 천장만 있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며느리는 현관에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술 잘 되셨어요?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한 달은 무리하지 말래. 며느리는 바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 달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도 많이 들 텐데.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가구 같았고 가정부 같았습니다. 아니, 가정부보다 못했습니다. 가정부는 월급이라도 받으니까요. 며느리는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싹싹했습니다. 어머님, 힘드셨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몇 달 지나자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빨래는 따로 해주세요. 냄새가 배어요. 어머님,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어머님, 아침에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밥솥에선 김이 났고 손등엔 화상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 반찬을 누가 먹어요? 요즘 누가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명절날 그 밥상을 발로 차버린 겁니다. 그릇들이 바닥에서 울음소리를 냈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그것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참다 병원에서 누워있을 때 병실에서 들은 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놈 하나쯤 있습니다. 그 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수,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니 집 정리해야죠. 형수 혼자 쓰기엔 아깝잖아요. 또 다른 놈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형수, 장례비는 모아두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시면 대량 난감인데. 막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수, 요즘 요양원 좋은데 많다던데 알아보셨어요? 형수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표정은 걱정인 척이었지만 눈빛은 계산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집이 비니까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명의를 바꾸자는 말이었죠. 형수, 명의를 잠깐 제 이름으로 돌려놓으면 대출이 싸게 나와요. 형수는 굳이 명예 필요 없잖아요. 저는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게 이름표가 없다는 걸 그제야 뼈로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베개딧을 더듬었습니다. 세탁을 너무 많이 해서 보드라움이 사라진 천 그 위에 흘린 눈물 자국. 저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까? 왜 내 삶엔 내 자리가 없을까? 왜 내 이름 대신 호칭으로만 불리며 결국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까?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가구처럼 썼습니다. 시동생들은 제 손을 지갑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겠다.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은 이 집에서 내 몸을 빼내겠다고. 다음 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합니다. 32평, 오래됐지만 관리 상태는 좋습니다. 중개사는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손이 아주 야무지시네요. 요즘 이 평수 찾는 분들 많아요. 금방 나갈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 물건이라고 할 만한 건 오래된 편지 몇 장과 기운 앞치마 2벌, 작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시장 장부처럼 적힌 글씨들이 빽빽했습니다. 등록금, 전세보증금, 군화, 혼수, 병원비, 대출이자. 저는 그 장부를 덮고 펜으로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이 집, 나의 생애를 다 갈아 넣은 집. 이제 나를 데리고 떠난다. 일이 너무 술술 풀려서 혹시 하늘이 도와주는 건 아닐까 했습니다. 사흘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였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행복하게 살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 한켠이 시렸지만 미련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행복했을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길었던 건 눈물과 욕직이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날, 저는 짐을 쌌습니다. 깔끔하게, 티나지 않게 저만의 운동화를 끈으로 묶었습니다. 거실 구석에 종이박스 3개가 놓였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박스들이 뭐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며느리는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이사요? 어디로요? 강원도 강릉으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 와. 그제야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사라뇨.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늘 말했잖아.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아.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이들은요?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아이들 핑계로 할머니를 가구처럼 쓰던 건 너희였어. 아이들은 너희가 키워. 아들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집 한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내 돈이야. 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집이니까. 내 삶에 쓸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새벽 5시 반에 눈이 떠졌지만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커피포트를 올리고 하얀 머그잔 1개만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나 하나를 위해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그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향이 내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떠날 준비를 끝냈습니다. 강릉은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누군가가 제 등을 살짝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가. 내 자리로. 새 집은 작았지만 내 집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계약했고 내 손으로 키를 돌렸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신발을 가지런히 놔두었습니다. 오른쪽엔 내 운동화, 왼쪽엔 고무신. 천천히 방을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안녕, 나는 이제 너의 주인이다. 내 이름은 나다. 첫날 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자 햇살이 부엌 바닥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누구의 입맛도 아닌 제 입맛이 있었습니다. 김치 1통, 멸치볶음, 달걀 1판, 우유 1팩. 그걸로 모처럼 내 아침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밥에 김을 찢어 얹고 미역국 국물 1술 떠 곁들이니 그게 또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그 작은 한 숟갈이 어찌나 고맙던지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이 맛이구나. 내가 좋아하는 맛. 시장에 나가니 상인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새로 오셨죠? 혼자 사세요? 예, 이제부터 혼자 살아요. 잘 오셨어요. 여기 사람들 다 좋아요. 그 말이 누군가의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스마트폰 강좌를 한다기에 등록했습니다.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여기 차단하는 방법도 배우셔야 돼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이미 잘합니다. 이젠 마음으로도 전화번호부로도 차단할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제 선을 넘으려 하면 저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싫습니다. 그건 못합니다. 그건 제 삶에 필요 없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강릉으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 미안하다고 해줘서 고맙다. 아들은 물었습니다. 엄마, 다시 같이 살 순 없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않으려 한다. 대신 가끔 놀러와. 밥은 내가 해줄게. 하지만 살림은 이젠 내 몫이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가 길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우리 필요한 말만 합시다. 아이들 건강 소식, 안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멍석을 깔아주지 않으니 며느리도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평화였습니다. 시동생들에게는 단체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부터 돈 얘기는 하지 맙시다. 서로의 삶을 스스로 책임집시다. 읽음 표시가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그중 하나는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놈 하나쯤은 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 놈 때문에 제 평화를 잃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았습니다.
예, 너 참 잘 버텼다. 이제부터는 너 하고 싶은 것 하며 살자. 창밖에서 파도가 대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네가 주인이다. 가끔은 무섭습니다. 혼자 사는 밤, 창문을 누르는 바람소리 앞에서 저는 나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넌 이미 가장 무서운 밤을 지나왔어. 요즘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바닷가로 나갑니다. 모래에 발자국을 남기며 걷다가 파도 앞에서 멈춰섭니다.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물결을 보며 제 삶을 생각합니다. 밀려난 것 같던 날들, 물러난 것 같던 자리들, 그 모든 것이 새로운 파도를 데려왔습니다. 내가 나로 사는 파도. 저는 이제 더 이상 큰 댁도 형수도 아닙니다. 저는 제 이름 석자를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제게 요양원 알아보셨냐고, 장례비 모아뒀냐고, 진명에 잠깐 빌리자고 묻던 그 입들에서 저는 벗어났습니다. 이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싫다, 좋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도 저처럼 평생 남을 위해 살며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분이 계신가요? 부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세요. 누구도 여러분 대신 그 결심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문을 열어야 바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발을 떼야 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해지니까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세요.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삽니다.